닭가슴살, 고구마, 뭐 야채 이런 식으로 먹어서 살을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뇌는 힘든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 가라테 국가대표 이셨는데 네. 가라테를 하시면서 되게 우울증도 있으시고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네, 오늘은 누구나 마이너스 10kg 저절로 빠지는 다이어트 안 해야 다이어트 성공한다의 저자 김유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독자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저는 지금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에서 지금 다이어트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을 요요 없이 지금까지 1000명 이상 컨설팅 해오면서 적게는 10kg, 많게는 40kg까지 이렇게 감량을 해드리면서 총 한 마이너스 한 18.1톤? 이 정도 감량을 시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다시는 요요가 없게,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8.1톤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도와주신 분들의 체중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서 네. 계산해 보니 한 18톤이 좀 넘게 이제 살을 빼주셨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표님 책을 읽으면서 네네. 원래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몸 좋으신 분들 보면은 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몸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대표님도 이제 굉장히 좀 몸이 뚱뚱하셨다고. 네.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저도 원래 그래도 못해도 한 100kg 정도?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운동선수 출신이었는데 네. 제가 야구를 그만두고 나서 원래 야구 선수들 아시죠? 네. 원래 많이 먹는 거. 이대호 선수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몸집도. 맞아요. 네. 원래 되게 많이 먹는 식습관,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코치님, 감독님들이 그 음식을 못 남기게. 아, 그래요? 네. 그 무조건 앞에 있으면 다 먹는 먹어라. 그런 식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도 앞에 있는 거를 다 먹으려고 애를 써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밥 남기면 안 된다. 네,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 식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그 식습관만 남아있으니까 너무 살이 많이 찐. 근데 어느 순간 네. 운동할 때와 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현타가 너무 와요. 근데 그 현타온 그 모습을 네. 인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야구를 그만두고 제가 한 3개월 동안은 네. 집에서 이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약간 페인처럼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나도 한번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네. 난생 처음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다이어트가 뭔지 아시나요? 뭐요? 어느 보디빌더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쵸.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네. 닭가슴살만 그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다 안 먹고 그냥 오로지 닭가슴살, 계란만 하루 3끼 이렇게 먹었어요. 네.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하니까 네. 살이 빠지더라고요. 빠지긴 빠졌어요. 한 20kg가 빠졌어요. 이야, 많이 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근육도 10kg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 지방은 사실 10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지방 다 빠졌는데 결국에 총으로 봤을 때는 지방은 10kg밖에 안 빠진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마이너스 20kg라는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지면은 네. 그래도 성취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취감보다 네. 그냥 힘들다. 아,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네. 이제 20kg가 빠졌으니까 이제 조금 느슨하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다음날 이제 사실 폭식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폭식을 했는데 체중이 그냥 1, 2kg 늦는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갑자기 10kg가 확 늦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다이어트를 잘못한 건가? 그리고 성취감이 또 없었던 게 인바디를 딱 쟀을 때 체지방 10kg밖에 안 빠지고 근육도 10kg가 빠져 있으니까 너무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근육량이 빠졌지? 네. 살도 안 빠지고 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이제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단백질만 먹었을 때는 네네. 뭐 내가 어떤 나를 도와주는 조언자나 뭐 흔히 말하는 뭐 PT쌤이나 네. 이런 분 없이 그냥 책이나 뭐 영상 같은 거 보고서 진짜 단백질만 많이 드신 건가요? 그때는 사실 뭐 책이란 건 보지도 않았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만 봤는데 네. 그때는 사실 뭐 지금처럼 다이어트 정보가 많을 때도 아니에요. 네. 그냥 보디빌더들이 그냥 식단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가 많았을 텐데 네. 그런 컨텐츠만 보다 보니까 보디빌더식 식단을 따라가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네.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빠진다고 하니까 먹어보자 막연하게 그냥. 맞죠. 그냥 완전 그때 왕초보처럼 그냥 무식하게 살을 뺐던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 20kg를 뭐 지방이 빠지는 근육이 빠지는 간에 사실 사람들은 그 숫자를 빼는 걸 일단은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어려움 없었어요. 그 닭고기, 닭가슴살, 뭐 단백질 쉐이크 뭐 이런 것들만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그게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를 먹으면서 제가 정말 이게 몸에 안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이제 밤에 이제 화장실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면 저혈압이 와요. 네. 어지러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 길에 저혈압이 와가지고 그 장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 같은 거 거기다 이제 막 쓰러져가지고 그게 다 부셔지고 있었어요. 와.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심해가지고 이거는 진짜로 내 몸에 해로운 거구나. 네.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정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대표님만의 그 다이어트 철학과 방법이 정립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도 근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디님처럼 이제 피디님과 저와 이제 몸이나 얼굴이나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 네.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호르몬과 대사 시스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가 틀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답은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8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 다른 사람들의 무게죠. 그걸 빼주시면서 그분들 진짜 뭐 수천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뭔가 나이, 성별, 뭐 직업 다 고려해가지고 다 제각각으로 이제 컨설팅 및 코칭을 하셔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시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물론 닭가슴살, 고구마, 뭐 야채 이런 식으로 먹어서 살을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 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유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만율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다이어트 어깨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다이어트 어깨가 많아지면 비만율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어깨도 많아지는데 비만율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다이어트 어깨에서 지금 마케팅으로 계속 보여주는 게 빠르게 빼는 거.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냥 체지방이고 뭐 근육이고 그냥 다 빼버리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숫자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만율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다이어트의 뭔가 그 디테일한 방법들은 사람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이다라는 거 외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이나 다이어트는 이런 거다라는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은 다이어트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일단 피디님께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일단 먹는 걸 뭔가 줄인다든지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 이런 거 먹고 뭔가 좀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느낌 자체 기분이 어떠세요? 벌써 힘들죠. 네, 맞아요. 힘든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에 우리의 스트레스로 돌아와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사실 스트레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 아실까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초콜릿도 먹고 싶고 뭔가 뭐 먹고 싶은 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폭식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이 찌면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또 다이어트를 하려면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문제, 인간관계, 뭐 회사 문제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면은 그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지는데 그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여요. 근데 이 혈당을 높이면 뭐가 나올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인슐린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슐린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 인슐린 자체가 높아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인슐린이 높아지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네.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됩니다. 인슐린이 네. 높아지면 지방 분해 억제된다. 네. 그리고 지방이 안 빠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방 그리고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럼 결국에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되고 네.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게 되고 왜? 그쵸. 우리가 이제 뇌에 이제 충동 이런 폭식을 조절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마비가 되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엽떡이 땡기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회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도파민을 내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엽떡을 먹어서 도파민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것을 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이렇게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생각 자체를 먼저 다이어트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인식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워낙 뭐 과학기술 같은 게 발달돼가지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식욕을 억제해주는 뭐 다이어트 뭐 약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위고비 네. 되게 선풍적이었잖아요. 맞죠. 이런 거 하면은 뭐 사실 내가 뭐 특별히 뭐 딴 거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살이 빠지고 정말 빠르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런 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포만감을 주는 이제 GLP-1이라고 포만감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고 나서 살이 빠지고 다시 유효가 오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해요. 그걸 이제 더 이상 주사를 안 하거나 이럴 때 네. 근데 이거를 맞는 거는 아주 괜찮은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맞으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같이 이렇게 식이습관이나 식습관이나 운동습관이나 같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추후에도 이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습관들이 안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만감만 줄여서 우리 대사만 망가뜨리고 그냥 주사 끝나면은 다시 살찌고 그럼 어차피 똑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주사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네,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실제로 뭐 잘 아시겠지만 공혁준이라는 분이 이제 네. 했는데 네. 오히려 그걸 이겨버렸다고 맞아요. 그런 말도 하고 하는 거. 네. 뭐 사실 모두 다 뭐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중단하고 나서 다시 또 살이 맞아요. 찌는 경우도 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 책들을 쭉 보면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운동을 되게 강조하는 쪽과 또 다른 한쪽은 먹는 걸 강조하는 쪽.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했을 때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했다가도 다이어트 쪽에서 이제 음식 쪽을 좀 강조하는 책들을 보면은 야, 그거 운동 아무리 뭐 1시간 뭐 달려봐야 밥 한 공기 먹으면은 칼로리 뭐 그 정도밖에 소모가 못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이어트는 운동이 아니라 시기가 뭐 7알이다 뭐 9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둘 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운동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왜요? 사실 운동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당장 살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살이 빠지는 속도가 뭐 10이라고 하면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이게 20이나 30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이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정신과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울증 개선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포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은 지금 고도 비만이거나 중도 비만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에 깨져야지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깨지려면 일단은 운동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이 전부는 아닌 거고 네. 그 음식이 전부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또? 음식이 약간 이거죠. 물론 살을 빼려면 음식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된다. 네. 근데 운동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운동도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저희 수강생분한테 강조하는 거는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차로 다니죠. 그쵸. 그리고 항상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맞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걸어 다니거나 그리고 뭐 활동량이 굉장히 많거나 이런 생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인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현대인들이 너무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운동이 필수인 시대인데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가장 먼저 하는 게 헬스장을 끝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헬스장에 가서 네. 한 3일 동안 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쵸. 살을 빼겠다고. 네. 3일 동안 그 열심히 한 거를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몸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3일 뒤에 살이 안 빠졌어요. 네. 그럼 안 하게 돼. 그래서 작심 3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운동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면은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랑 운동이랑 상관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운동은 별개라도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운동이 다이어트에 주는 효과는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내가 다이어트를 뭐 빠르게 뭔가 단기간에 빼고 싶다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운동량을 뭐 2배, 3배 늘린다고 해서 그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네. 그냥 운동은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평생 하는 정도로 그냥 꾸준히 하되 플러스 거기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생각한다면은 시기에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오버 트레이닝을 하지 마.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폭식할 것 같을 정도로 하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꾸준함을 오늘 진짜 운동하기 싫은 날 있잖아. 그런 날은 한 개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 개만은 해도 되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운동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개념이 칼로리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뭐 항상 이제 우리가 음식을 뭘 먹을 거냐 뭘 먹지 않을 거냐 했을 네. 때도 칼로리가 항상 중요한 기준을 차지하고 네. 또 일정 이상 칼로리를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 칼로리만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칼로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칼로리를 안 봅니다. 칼로리를 안 본다? 그럼 칼로리는 의미 없다, 다이어트 하는데.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다. 칼로리는 그냥 우리가 얼마나 먹었는지 보는 지표일 뿐인 거예요. 칼로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는 음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다. 당연히 고열량을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열량은 너무 고열량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책상. 이 책상도 칼로리가 있다고요? 네. 아, 네. 이 책상도 칼로리가 네. 있고 이 의자도 칼로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이거 먹으면 살찌나요? 못 먹죠. 왜냐면 이거 영양소들이 없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가장 살찌는 거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네.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라늄이 연령이 가장 높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이 비유를 해드린 건데 네. 칼로리를 봐도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게 피디님께서 생각하실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어떤 게 살이 가장 많이 찔 것 같으세요? 지방 아닌가요? 지방이 가장 많이 찔 것 같으세요? 네. 왜일까요? 지방이 칼로리가 높지 않나요? 칼로리가 높아서. 네. 맞아요. 그 지방이 칼로리가 가장 높은데 네. 사실 가장 많이 살이 찌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우리가 칼로리만 보면 안 되는 게 인슐린 농도를 분비하는 수치가 달라요. 그게 이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죠. 탄수화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단백질, 지방이 가장 미미하게 인슐린 분비시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런 개념에서 네. 이제 대표님에게 생각이 궁금한데 네. 우리가 이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먹는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뭐 물론 먹방 하시는 뚱뚱하신 분도 있지만 찌양같이 네. 진짜 뭐 아니 저렇게 먹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고 되게 오히려 말랐어 막. 그리고 뭐 찌양이 또 막 운동하는 것도 올리게 됐잖아요. 근데 막 근육이 막 엄청 붙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네. 첫 번째는 그건 타고난 거. 타고난 체질이다. 네, 타고난 체질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그게 영양소가 다 흡수가 안 돼서 지방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도 네. 이게 그냥 다 배출이 되는군요.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냥 다 배출이 되니까 살이 안 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기초대사가 그냥 선천적으로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네. 뭐 한 달에 이제 뭐 4kg가 적당하다, 네네. 뭐 10kg를 뺀 게 뭐 많다 적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한 달의 적정 다이어트의 그 무게가 찌양 같은 사례를 보면은 네. 사람마다 결국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 자체가 사실은
빠지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물론 그런 틀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미션을 넣어주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미션이란 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리주기에 맞춰서 네. 탄수화물량이나 단백질량이나 그리고 뭐 지방량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시간대와 그리고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강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생리 주기마다 일단은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1일부터 7일 실제 생리하는 기간을 생리기라고 하고 그리고 생리가 끝난 시점부터 그리고 배란일까지의 기간을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란일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가 황체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리기나 황금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시기 때는 인슐린을 여성 호르몬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조금 적게 가져가는 게 좋고 반대로 우리가 황체기 때는 탄수화물 양을 어느 정도 가져가지고 단식 시간을 오래 가져가주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이 하면은 15시간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이제 황체기 때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해.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줄어들게 돼. 그러면 결국에 생리 주기가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 이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되고 이제 근육량 합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생리 주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다르게 가야 될 점이 뭐냐면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교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네. 어떤 사람은 뭐 어쩔 수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 텀이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가져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보편적으로는 한 달에 뭐 네. 어느 정도 빼는 게 적당한 건가요, 이게? 사실 그거는 네.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2kg 정도? 일주일에 2kg, 한 네. 8kg 정도네, 한 달에.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막 5kg도 빠지고 10kg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균적으로는 한 8kg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이것도 빠지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강생분들을 봐오면서 진짜 처음에 잘 빠지다가 마지막에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잘 안 빠지다가 점점 갈수록 잘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도 좀 체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입장에서 뭐 누군가 다이어트 결심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대표님을 찾아가든 내가 뭐 대표님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간에 해서 다이어트 목표를 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 목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 마이너스 2kg 이렇게 쓰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근데 이 목표 자체가 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목표를 정하던가요. 뭐 일단 많이 빼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냥 뭐 구체적인 목표도 나는 나 이제 다이어트 시작할 거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목표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없는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 왜냐면 그 피디님께서 만약에 그 종착지가 없는 이제 마라톤을 만약에 이제 나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뛰다 멈출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언제까지 뛰어야 되나. 저라면 신청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를 어떻게 잡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일단은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에 이루지 못한다면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다. 나는 왜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런 자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기하게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간을 잘 쪼개놓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일주일, 네.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설정할 때 나 6kg 빼겠다. 뭐 나는 나중에 6kg를 빼서 이 옷을 입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PD님께서는 만약에 나는 6kg를 뺄 거야 이거와 네. 나는 6kg를 뺐어 이거와 어떤 게 좀 더 편하신가요? 뱃서가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뇌를 쉽게 만들어요. 왜냐면 우리 뇌는 힘든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 뇌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생존이. 그렇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덜 써야겠죠. 그렇죠. 최대한. 덜 써야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힘든 걸 최대한 덜 하려고 해요. 그게 생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를 힘들지 않게끔 굉장히 쉽게끔 속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뇌를 속이면서 현실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현실적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내가 이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뭐 좀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리고 이 목표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한 어머니의 목표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3개월 뒤에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에 갔을 때 나는 15kg를 감량하고 그 내가 운동회 때 입고 싶었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아이들을 맞아주면서 갔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너무 예뻐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상만 한다고 해서 뭐 살이 당장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그 계획을 이 목표를 잡은 다음에 일주일, 뭐 한 달, 3개월, 6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뭐 할 건지,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죠. 그 뭐 할 거지라는 계획이라는 거는 먹는 것과 운동인가요? 그렇죠. 살이 잘 빠지려면은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우리 전신이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는 뭐 패스트푸드나 식물성 그 안 좋은 기름들이나 뭐 튀김이나 뭐 밀가루 등이 이 세포를 망가뜨려요. 근데 이 세포들이 망가지면 결국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려면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이 예를 들면 100만 개가 있어요. 근데 그 100만 개 중에 99만 개가 불이 났어. 그러면 지금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하나밖에 못 만들죠.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에서 에너지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세포막이라는 세포를 지키는 막이 있는데 이게 지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한 지방을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면 어떻죠? 안 먹으려 하죠. 그리고 막 무지방을 먹거나 뭐 저지방을 먹거나 그쵸.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방은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은 이런 호르몬이나 이런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을 일단 먹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지방을 먹기가 좀 그렇다. 그럼 오메가3라도 잘 챙겨 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운동. 이런 것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운동을 이제 활동량이 높게 만들어서 그 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그리고 특히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양이 늘어난다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발전소가 늘어나니까 약간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살찌신 분들이 없잖아요. 운동을 그쵸. 그만두고 나서도 그쵸. 이봉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보면은 그래서 그게 뭐 대사가 높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사를 이제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나는 뭐 보디빌더 이런 거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살을 빼서 뭐 옷을 좀 예쁘게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남들이 보기에 흉하지 않은 몸매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무산소 운동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유산소만 해서 좀 살을 빼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나요? 근데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없게 되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기초 대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기초 대사가 사실 요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뼈가 뭐로 감싸고 있죠? 근육이요. 그렇죠. 네. 이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뼈가 망가지나요? 뼈가 잘 부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이건 다이어트를 떠나서 이런 인대나 뭐 힘줄이나 이런 관절 건강들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디빌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불편한 삶을 살면서 100세까지 살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이쁘게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살을 뺐는데 거북목에 구분 등에 이러면 살 빼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런 거를 원하고 아마 다이어트를 하셨을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을 만들면서 살을 빼고 싶다면 근력 운동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주로 이제 뭐 상담을 해주면은 무산소와 유산소 몇 대 몇으로 좀 많이 잡아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쵸. 거의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하려고 오겠죠? 일단 처음에는 저는 무산소, 유산소가 아니라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줘요. 아, 일단 운동을 해라. 네. 네네. 일단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부분 사람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근데 막상 알려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쵸.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뭐 무산소 운동, 얼마 유산소 운동, 얼마 이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재미를 붙이면은 뭐 무산소를 하든 유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비율을 짜드리자면 근력 운동 한 6, 유산소 운동 4 이 정도. 그래도 근력 운동이 좀 많긴 하네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유산소냐 무산소냐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운동이든 운동의 양을 늘려라. 맞죠. 일단 대부분은 절대적인 운동 부족이다. 맞죠. 일단은 꾸준히 네.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일단 꾸준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뭔가 내가 거기서 좀 뭐 비율을 고민해야지. 네. 운동의 종류가 네.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근육이 없네? 근육이 줄었으니까 네. 뭐 기초대사량이 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써주신 책을 보니까 그 근육보다도 다른 게 이제 원인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엄청나게 올리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유지만 해도 정말 잘하네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사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염증입니다. 왜냐면 이 염증 자체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인슐린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생기면 계속 지방 합성이 촉진되고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면서 결국에 살이 안 빠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사 조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이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네. 활성산소 뭔지 아시나요? 활성산소 뭐 노화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왜냐면은 요즘 활성산소로 관해서 이제 뭐 피부 이런 처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기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이제 타고 다닐 때 연료를 태우면서 이제 매연으로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인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한 2% 정도? 2% 정도 필요하지 그 나머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게 세포를 망가뜨려. 아까 우리 세포 배웠잖아.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데 그 아까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이 있어서 그 에너지 공장을 망가뜨리려면 결국에 열량 소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DNA를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노화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이 노화가 빠르게 온다는 거는 단순히 이런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전신의 노화가 빨리 오는 거거든요. 잘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과 보면 살이 누가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쉽게 빠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세포가 망가지면 결국에 나이 드신 분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가 이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살이 덜 빠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활성산소를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언제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는 소화흡수할 때. 소화흡수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소화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를 시켜요. 근데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활성산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해지면 문제다. 근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과 폭식이 결국에 비만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래요? 네. 격렬한 운동이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키면 좀 줄여야겠네요. 실제로 뭐 네. 운동선수들 보면은 네. 엄청 격렬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이 사실 그 정도까지 운동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세포를 망가뜨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이 오버트레이닝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걱정은 잠깐 집어넣으셔도 돼요. 되게 그 운동을 그렇게 힘들게 하기도 쉽지 않다.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흡연, 네. 술, 그리고 실제 뭐
뭐 이런 매연, 그리고 뭐 안 좋은 이제 설탕,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를 좀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대사를 낮추는 게 고혈당입니다. 이제 요즘에 혈당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소화당뇨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간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 탕후루, 카페에 가도 뭐 시럽이 들어간 맞아, 것도 그런 많고. 액상과당이 많고 그런 간식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혈당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혈당이 되면 결국에 인슐린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대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대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당을 결국에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먹는 이제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뭐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물론 안 먹기는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네. 현대사회에서. 저는 이제 끊으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여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다 먹었으면 한 일주일에 6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5번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로 식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네. 음료도 그렇고 요즘에 뭐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 해보면 이제 제로가 아니면 팔리질 않는다고. 그럼 이 제로를 먹으면 이 혈당이 오르진 않을 테니까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열량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쨌든 인공 감미료잖아요. 네.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이제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것들은 인슐린을 조금씩 높인다는 이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콜라를 안 먹으면 폭식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제로 콜라 먹는 게 훨씬 낫죠. 오리지널 콜라보다. 그렇죠. 그럴 때는 추천합니다. 근데 인공 감미료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암 유발률이 가장 높은 그런 인공 감미료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피디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 밥이 있는데 네. 인공 감미료를 여기다가 첨가해서 이제 뿌려줬어요. 네. 그럼 드실 건가요? 뭐 맛있으면 먹겠죠? 근데 이거를 화학식품이라는 걸 알고 먹었어요. 아무래도 좀 덜 대부분, 먹겠죠. 예. 네, 안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꺼려지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다라는 맞죠. 거죠. 일단은 설탕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뭐 제로 콜라를 해도 네. 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물처럼 이제 완전히 이게 무해하고 뭐 많이 먹어도 큰 부작용이 없는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먹고 싶다면은 설탕이 들어간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나 네. 이건 역시도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맞죠. 그렇게 권하진 않는다. 참 다이어트 할 때 참 제로를 먹냐 오리지널을 먹냐 이게 참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아마 네. 그런 분은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난 제로 콜라 먹고 살을 뺐어. 아니 그쵸. 예. 네, 그런 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결국에 제로 음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단맛이잖아. 근데 이 단맛을 계속 우리가 섭취하다 보면 단 게 더 땡깁니다.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있죠. 네. 우리가 단 걸 먹게 되면 짠 게 땡기고 짠 걸 먹게 되면 단 게 땡기고 그러면서 이제 식습관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단맛을 점점 우리 입맛에서 없애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단맛이 땡길 때 어떤 걸 먹으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뭘 먹으러 가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과일을 먹으라고. 과일. 네. 뭐 과일도 이제 베리류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조금 더 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만약에 먹으라면은 이제 식사할 때 한 탄수화물의 10% 정도 같이 이렇게 먹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단 것에 대한 이런 보상도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과일을 좀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콜라나 단 거가 많이 땡기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일 하면은 이제 뭔가 건강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특히 뭐 과일을 많이 먹어서 뭐 살이 찌지 않는다.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네. 과일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일 섭취 같은 경우는 네. 과일을 섭취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과일도 이제 쌀밥이랑 똑같은 탄수화물인데 쌀밥과 과일은 다른 탄수화물이에요. 일단은 쌀밥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고 이 과일은 과당이에요. 근데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당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네. 근데 이 포도당은 반대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여요. 근데 이 과당은 간으로 가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간 글리코겐 자체는 되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간 주변으로 그 남은 것들이 과당들이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로 이제 섭취를 해서 생기는 지방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일이 주는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과일 먹는 거는 나쁘지 않으나 너무 과한 섭취는 좋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과일을 드실 거라면 조금 이제 당류가 좀 적은 이제 베리류나 뭐 드실 거라면 차라리 사과나 이런 걸로 드셔주는 게 뭐 키위나 이런 걸로 드셔주는 게 좋다. 그럼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대신에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 대신에 이제 과일로 대신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면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밥에도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섭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당 자체는 너무 많아지면 결국에 간에 쓰이고 우리 몸에 에너지로 쓰이기 어려우니까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90% 먹었다면 과일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껴넣는 정도로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자면 요즘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스무디 형태.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쾌변에 도움이 되거나 해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과당 자체가 흡수가 빠른데 갈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그럼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 근데 그 당도 자체는 더 올라갑니다. 갈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일을 갈게 되면은 야채도 마찬가지인데 갈게 되면 그 영양소가 다 파괴가 돼. 그러면 사실 이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설탕 물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이게 갈아서 먹느냐 그냥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는군요. 이게. 맞죠.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먹고 싶은데 혈당을 좀 낮춰서 먹고 싶다면 저라면 이제 뭐 야채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땅콩 버터 요즘에 유행이죠. 땅콩 버터를 조금 발라서 먹거나 그런 게 좋다고 봅니다. 그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또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 물 섭취인 것 같아요. 물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나요? 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셔야 돼요도 많이 물어보지만 근데 어떻게 마셔라는 질문은 별로 안 해요. 네. 근데 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2리터 드세요 하면은 한 번에 1리터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제 수강생 실제 이야기인데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혹시 오늘 물 드셨나요? 이러니까 아 맞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네. 물을 갑자기 1리터를 마셨어요. 깜빡하고. 근데 그거는 왜 안 좋냐면 우리가 갑자기 물을 급격하게 마시게 되면은 몸에 있는 나트륨이 싹 다 빠지게 돼요. 배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나트륨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 이제 두통이나 이제 어지럼증 심하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물을 먹는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자주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컵씩 이 정도로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깜빡 잊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깜빡 잊지 않으려고 일단 한번 먹어두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맞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대표님 생각에는 네. 1시간에 이제 물 한 잔 200ml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그걸 이제 시간마다 맞춰놓고 네. 먹는 게 다이어트 가장 좋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고 이제 몸에도 가장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물을 먹다 보면 계속 이제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생기는데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먹는 음식 자체보다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이런 습관 형태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의 양만 설정하고 음식의 종류만 설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본질은 깨지고 네. 겉에 이제 치장만 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고 뭔가 가장 그래도 오랫동안 다이어트 유행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좀 오래간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가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안 먹는 거죠. 네. 두 끼를 먹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방식이 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 네.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이어트 중에 안 좋은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이론상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다이어트는 없는데, 간헐적 단식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16시간, 뭐 14시간, 18시간 이 3개 시간 중 하나를 결정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결국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이어지는 게 결국에 간헐적 폭식이잖아. 뭐 어떤 분들은 그 예전에 TV에 홍현희 씨가 나왔어요. 홍현 씨가 나와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한 끼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단식과 굶는 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단식은 우리가 먹지 않을 시간을 정해놓고 먹을 시간을 정해놓은 다음에 계획적으로 하는 게 단식이고, 굶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굶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굶다 보니까 그런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단식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불상사들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는 이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절대 안 먹는 그 시간에 먹지 않고 네. 먹어도 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건 맞지만 그 먹어도 되는 시간에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든 먹으면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피해줘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이 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만 피해도 사실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찾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 좋은 음식을 먼저 안 먹는 게 중요하고 안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조금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음식이 정말 의외로 살찐다. 이런 음식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우유예요. 우유? 네. 네. 우유 괜찮지 않나요? 우유 같은 경우는 네. 유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 우유가 지방 때문에 살찌는 줄 아는데 그렇죠. 예. 지방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유당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탄수화물이 가장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켜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결국에 지방 분해가 억제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슐린은 자극이 최대한 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당이 인슐린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우유가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자체를 뺀 이제 무지방이랑 저지방이나 이런 거를 먹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무지방 저지방을 만들 때 화학 제품을 안 섞었을까요? 섞었겠죠. 네. 이 지방을 빼려고 분리하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더 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유 자체는 사람들이 이제 칼슘이 많아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클까요? 뭐 키 큰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유랑 키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먹었을 때 뼈에서 칼슘을 뺏어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드실 거라면, 저라면 좀 당이 유당이 아닌 락토프리나 그리고 뭐 A2 우유 이런 거를 먹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유를 이제 드실 거라면 조금 간격을 두시고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진짜 내가 먹고 싶다.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우유보다는 무가당 두유 이런 걸로 먹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지방이나 저지방을 볼 게 아니라 락토프리를 봐야 된다. 그렇죠. 차라리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지방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이어트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뭐 후기나 네.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다, 내지는 또 이제 정말 내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른 사람 보는 게 무섭고 또 어렵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사회생활을 완전히 못 하시는 분들이 살을 빼고 나서 정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 사실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이게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 빼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네. 실제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대표님이 실제 봐주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뭐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거나 정말 이런 삶 완전 뭐 대표님 덕분에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수강생분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으시고 약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 이제 식습관이 바뀐 것도 있고 이런 제가 알려드린 마인드셋이나 이제 생활 방식 그리고 생각 자체가 바뀌시니까 네. 이제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새로운 삶이 살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게 다르냐면 본인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피디님께서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었을 때 네. 그냥 아무거나 막 먹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근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네. 그럼 안 좋은 걸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제 휴대폰을 땅에 던졌어요. 네.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화가 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제 몸에다가 뭔가를 했어요. 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보다 기분이 나쁘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휴대폰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죠? 네. 아마 명품 가방을 더 사랑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나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 몸의 신호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런 신호에 못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에 내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되고 그 신호를 못 찾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결국에 다이어트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가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요. 이게. 그렇죠.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나를 아껴주지 않으니까 뭐 대충 먹고 몸에 아픈 거 그냥 먹고 내가 뭐 싫은 것도 그냥 하고 이러니까 이제 살이 좀 찌고 뭐 몸이 나빠지고 하는 건데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뭐 가장 좋은 거 먹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내 몸 좋다는 걸 하지 뭐 돈을 아끼려고 뭐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녀분들이 있는 그 수강생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주연님 그러면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거를 드시게 하실 건가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의 대답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그냥 그분들은 그동안은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먹어도 나쁜 건 내가 먹었을 거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대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를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제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하고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이나 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제 살을 빼보겠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대부분은 이제 뭐 목표를 달성하시겠지만 또 실패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뭐 무너지거나 안 돼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나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다시 제가 뭐 예를 들면 원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저하면서 마인드셋을 하면서 그게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목표까지 달성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회사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도와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AS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사실 저는 그냥 살은 찔 수 없다고 봐요. 이유가 있다.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일단은 그 상처 자체가 본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 자체가 없어져야지 결국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드려야지 완전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AS 기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환경적이거나 상황적인 것에 의해서 그 의지가 아무리 큰 의지를 할지라도 발현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또 속상할 거고 그럼 그게 또 뭐 먹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켜왔던 뭔가 원칙이나 이런 것들 무너뜨리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더 또 살이 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일단은 들여다보고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가장 수강생분들이 먼저 오면 하는 게 그 살이 찐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살이 찐 이유를 모르면 살을 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원인이 대부분 사람들 그거잖아요. 많이 먹어서. 근데 그 많이 먹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많이 먹어도 이유가 있다? 네. 그 단순히 많이 먹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뭐 수많은 이제 네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원인을 물어보셨을 테니까 네. 보시기에 그 원인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사실 본인은 몰라요. 네. 본인은 왜 많이 먹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이유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수면이에요. 뭐야? 수면. 수면. 네. 너. 잠을 못 자서.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뭐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 그런 아픔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아 이분이 정말 속상하셨구나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분은 이렇게 하면은 좀 다이어트가 좀 수월해질 수 있겠다 라는 하면서 전략을 같이 짜내리죠.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네.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식이하고 운동의 측면에서 시기를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운동을 뭐 많이 못하는 것도 현실이고 네. 또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걷기, 네. 뭐 일반복 걷기 뭐 이런 건 것 같거든요. 네네. 이 걷기는 운동 효과로서 다이어트에서 힘이 있나요? 뭐 크게 뭐 네.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네. 안 걷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안 걷는 것보다 나은데 네. 살이 빠질 수 있나요? 살은 빠질 수 살이 있죠. 빠질 수 있어요? 네네. 어. 근데 걷기만 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를 같이 했을 때 네네. 살이 빠질 그럼 수 살이 빠질 수 있어요? 네네. 어. 그 정도 활동량을 가져갔을 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운동, 식이 습관 이 두 가지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네. 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수면을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생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식이 습관이 잘 갖춰져 있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혈당을 올려요. 그럼 또 이 혈당이 올리면 뭐가 나온다 했죠? 인슐린. 맞아요.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나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불면증이 살이 찌는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먼저 찾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 오시면 요즘 현대인들 잠 다 못 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맞아요. 주무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면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녁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 저녁에 네. 운동하지 마라. 네. 네. 왜냐면 저녁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모든 이제 장기나 세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기 세포들이 클럽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그러면 네. 이제 새벽까지도 이제 놀 그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이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자기 전에는 찬물로 샤워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은 네. 나왔을 때 우리 몸 온도를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몸이 따뜻해져요. 찬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는데 우리가 자기 전에 그렇게 열을 올려놓은 상태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원한 온도에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온도에 맞춰놓고 우리가 취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이제 운동보다는 폼롤러와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네.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이제 취침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전에는 이제 따뜻한 물 따뜻한 물로 이제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식 호흡 같은 이제 호흡법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잠이 안 오신다면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멜라토닌이나 네. 이제 이노시톨이라고 있어요. 그거와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먹어주면 수면에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다이어트를 보통 이제 식이와 운동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맞죠. 네. 결국에 그러면은 내가 뭔가 살이 찌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몸이 나한테 지금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빨리 생활 습관을 바꿔라 라고 하는 네. 뭐 메시지 같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밥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지금 빨리 이거 생활 습관 고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 더 하고 밥 적게 먹을 생각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이게 뭐 방향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실패도 더 많아지고 잘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요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칼로리 적게 먹는 다이어트. 근데 그런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몸의 대사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 대사가 낮아지면은 결국에 그 대사에 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살이 안 빠져요. 그걸 사람들이 정체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더 안 먹어야 돼요. 더 적게 먹어야 네, 돼요. 그쵸. 그럼 결국에 대사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나중에 낮아진 상태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일반식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치겠죠. 그럼. 이것보다 네. 훨씬 더 금방 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라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네요. 대부분이. 맞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나 뭐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닭고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사실 저는 뭐 닭가슴살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닭가슴살을 안 먹고 있고 네. 사실 실제로 수강생분들한테 먹고 싶은 육류를 먹으라고 해요. 뭐 삼겹살도 좋고 목살도 좋고 네. 뭐 다 좋으니까 육류를 먹되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먹어줘라 이렇게 먹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생각나는 다이어트 뭐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도움을 주셨던 코칭의 사례 뭐 있으세요? 정말 뭐 살이 안 빠질 것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로 바꾸더니 네. 이걸 해내더라. 뭔가 보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의욕이 막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사례 있을까요? 있죠. 네. 실제로 이분은 그 가라테 국가대표 이셨는데 가라테를 하시면서 되게 우울증도 있으시고 고황장애도 있으시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셨는데 저한테 처음 하신 말씀이 저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네. 네. 제가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가라테 국가대표였는데 아직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와 함께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을 구했다고. 네. 할아버지한테 빌렸다고. 그래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게 됐는데 그분이 원래는 86kg이셨어요. 86kg. 네, 여성분이셨는데. 네. 86kg이셨는데 그분의 목표가 60kg 때까지 감량을 해서 20kg를 빼겠다는 거네요. 그 시합에 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네, 감량해야지 그 시합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감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합에 못 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와 3개월을 함께 했는데 그 3개월 하는 동안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수업 시간이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루 중에. 왜냐면 유일하게 웃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계속 뭔가 동기를 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뺐어요? 20kg를 다 감량하셨습니다. 야, 3개월에 20kg 되게 많이 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합도 나가셨을 뿐더러 원래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성격이 바뀌었구나. 웃게 되시고 그리고 말하는 그런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이 그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말하는 게 굉장히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가명을 쓰자면 소연님이라고 할게요. 소연님, 목소리가 왜 이리 밝아졌어요? 그래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래. 소연아, 너 왜 이리 많이 바뀌었어? 너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이뻐졌는데? 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인생을 바꿨네요. 이제 그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내 양의 7알만 먹어라. 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70%는 먹는 게 적당히 먹으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걸 멈출 수 있으면은 뭐 누가 뭐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5분, 20분 뒤에 이제 뇌로 신경이 가서 이제 포만감이 이제 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원래 잘 안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실제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요즘 뭐 80%만 먹어라. 그쵸. 포만감이 80%만 먹어라. 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80%가 어느 정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지표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영상 만드실 때 제가 그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오. 지표가 있습니다. 배고픔 지수.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있고 이제 0부터 플러스 10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4에 먹고 플러스 4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4에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가 고프고 위장이 꼬르거림 그리고 먹고 싶지만 아직 급하지 않은 이 정도일 때 우리가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어느 정도에 멈춰야 되냐면 기분 좋은 포만감 정도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만 먹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의 포만감은 30분 뒤에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30분 뒤에 포만감이 플러스 4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식사를 했는데 네. 플러스 30분 뒤에 식사를 하고 나서는 플러스 4였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플러스 5다. 네. 그러면 다음 날은 플러스 3 정도만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천천히 내 몸의 신호를 기울이면서 그거를 포만감 지수를 맞춰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히 내 먹는 양이 이 정도구나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렙틴이라고 하는데 이 렙틴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포만감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렙틴 자체가 지방세포에서 나옵니다. 그럼 지방세포가 많으신 분들은 포만감이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안 높은가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들은 적게 먹던가요? 아니죠. 더 포만감 덜 들겠네요. 왜 덜 되죠?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네. 근데 지방세포에서 네.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덜 먹고 싶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네. 그게 바로 렙틴 저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렙틴 우리가 저항성. 아까 인슐린 저항성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만감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렙틴이라는 이 포만감 호르몬이 지방세포에 나와서 시상하부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시상하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피디님 집에 못생긴 여자가 갑자기 1000만 명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 잠가놓고 창문 닫아놓지 않을까요? 네. 못 들어오게 하지 않을까요? 숨어 있어야겠죠. 네. 시상하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갑자기 몰려오니까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만감이 오히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 개그우먼들 보면은 이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먹게 되는 거예요.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가 덜하니까 렙틴 저항성 때문에. 근데 이 렙틴 저항성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따라당겨요. 애인. 그 말씀대로라면은 네. 내가 배가 부르고 안 부르고는 이게 음식을 많이 먹어서 뭐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이 렙틴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렙틴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렙틴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다이어트의 관건입니다. 이게 또 네. 결국 또 다이어트 호르몬까지 또 가게 되네요. 이게 네, 또. 결국에 다이어트는 대사와 호르몬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냥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사와 호르몬이 건강해지면 살은 자동으로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빼려고 하다 네. 보니까 덜 먹어야지, 뭐 많이 움직여야지 이런 맞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가야 된 거는 이제 대사와 호르몬.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와 수면,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의 종류, 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쓰신 책 다이어트 네. 안 해야 다이어트 성공한다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보통 다이어트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뭐 덜 먹어라, 많이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오늘 대표님 나오셔서 막 그 많이 먹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것들 네. 그거부터 일단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덜 먹고 뭐 많이 움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을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대사와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면은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제가 드린 질문 외에도 대표님께 뭔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뭐 통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에서 일단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스타를 보시면은 효율 다이어트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프로필 링크에
외에 이제 제 강의와 뭐 컨설팅 이런 다양한 이제 저를 접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또 하신다고. 맞아요. 유튜브도 요요 없는 1분 다이어트라고 거기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한 것처럼 대사와 호르몬 그리고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나한테 조금 어느 정도 더 최적화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의 실패는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그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리즈 시절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 죽순 이야기 아시나요? 대나무 죽순 이야기라고 있는데 어느 한 아저씨가 집 앞에 이제 대나무 죽순을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도 주고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모습이 그대로였다고 그쵸, 해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다음날 문을 열어보고 앞에 죽순을 봤더니 죽순이 아니라 대나무로 확 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나무는 그동안 안 자라고 있던 게 아니라 아래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의 방법을 못 찾고 그냥 뿌리를 계속 내리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실패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만큼 단단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꽃이 피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서로에게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간 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믿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안 해야 다이어트 성공한다의 저자 김유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속 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입니다. 제가 10수년간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건복 대표님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을 처음 물론 작가님 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제 예. 그 유명한 부동산 책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예. 그때 사실 책을 너무 좋게 봤고 아. 꼭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인연이 됐어 반갑고 좀 네. 근황이 궁금하긴 해요. 이게 부동산 책을 쓰셨다가 네. 건강책을 쓰셨잖아요. 예. 좀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부동산 책을 쓰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또 이 부동산 일이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 식생활이 잘못되면서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지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 책장에 보면은 부동산 책이 이제 3분의 1, 네. 그리고 건강 책이 3분의 1,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책과 네. 이제 그 기독교 관련 서적이 또 한 4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건강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셨군요. 예, 저는 2000년도부터 건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네. 제가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은 너무 이제 얼굴도 좋으시고 몸도 예. 좋아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내주신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다이어트 이전에는 좀 어떤 몸 상태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뇨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때 제가 당뇨 환자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뭐 지금부터 뭐 한 1년 8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 이제 그 정도 전인 상태였죠. 네. 근데 그때 그 제 의학 데이터를 봐도 네. 일단 체중이 110kg 정도가 나왔었고요. 네. 뭐 혈압은 150이 넘었고 네. 혈당 같은 경우는 최고 혈당이 140이 정상인데 저는 318까지 네.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와.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몇 킬로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80kg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즘에 네. 약간 늘어서 이제 80에서 81 정도 오. 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kg를 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30kg를 빼셨으면은 네. 진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네. 어린 애 하나 이제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살 빼기 이전에 뭔가 몸 상태, 네. 뭐 느꼈던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조금 뭐 네. 불편하고 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이때랑 지금하고 좀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저는 이제 당뇨가 오기 전에 음. 지방간이 한 10몇 년간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 네. 30분만 운전을 해도 졸음이 올 정도로 피로도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면 10분,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고 네. 이제 그런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운된 그런 상태였었고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건널목에 초록색 불이 켜져도 네. 이제 뛰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뛰지를 못하고 걷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죠. 네. 뭐 지금은 이제 30kg 뺀 상태는 네. 그런 게 싹 다 사라졌나요? 지금은 뭐 인터벌 러닝을 이제 아침마다 네. 한 2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네. 뭐 운전을 뭐 2-3시간 해도 피로감이 전혀 없고요. 네,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대체 30kg를 어떻게 뺐냐? 예. 뭐 다이어트 방법들 워낙 많잖아요. 뭐, 그럼요.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네. 원푸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소고기만 먹는 것도 있고. 예.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어요? 네. 제가 뭐 다이어트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저 자신에게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술을 제외한 웬만한 다이어트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과 간을 해독을 하면서 네. 열흘간 단식을 하는 네. 그런 해독 단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체중을 매일매일 재서 매일매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체중을 빼는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굶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굶지 않고 네. 그 생채소와 네. 생과일과 통곡물 네. 이렇게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네.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체중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안 먹었을 때보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를 안 먹는 게 가장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렇죠. 칼로리를 먹었을 때는 이것이 영양분이 돼서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미량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체중이 더 빠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 네.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채소, 생채소, 네. 생과일 이런 것들을 네. 먹는 게 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이어트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네. 장과 간을 해독하신 10일 단식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예. 그 이거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10일 동안 네. 그 물하고 네. 죽염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네. 그 매실 액기스를 티스푼으로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먹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간 해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120ml 정도 네. 마시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 이제 10일 동안 끝나고 어쨌거나 다시 네. 일반식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먹고 살려면은. 네. 그럼 이제 금방 다시 살이 찌는 건가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식은 그 내 몸의 독소를 없앤다는 점에서 네. 이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식이 끝났을 때는 이제 보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 아주 안정적으로 정상 식사로 돌아가는 그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식 기간보다 보식 기간이 2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을 하면 6일 보식을 해야 되고 네. 10일 단식을 하면 20일 보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단식이 끝나고 네. 바로 일반식으로 들어갔죠. 네. 너무 배가 고프고 네.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단식을 해서 뭐 체중이 감량이 됐었지만 네. 이제 바로 이제 복귀가 됐던 요요가 거죠. 오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굶고 약간 단식하는 것들이 뭐 안 먹으니까 당장은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네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30kg를 지금 빼고 유지하고 계신 네. 그 다이어트 방식은 네. 생채소, 생과일만 먹어라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는 그 레몬을 한 3개 정도를 짜서 네. 1리터 물에 담아서 이제 그 레몬수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 사이다 비네거, 네. 에삽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 발효 식초를 또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고 그런 식으로 아침은 아예 그 좀 공복에 가깝게 네. 그냥 그 소화기관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볍게 먹고요. 이제 점심 식사는 이제 생채소하고 또 현미밥,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효된 낫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점심을 또 일반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녁은 또 이렇게 샐러드와 콩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 3끼를 네. 전부 뭐 생채식만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린 스무디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 그 내가 식사를 가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네, 아침에는 좀 건강한 식품으로 먹고, 네. 네, 이제 점심은 일반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점심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네. 하루 3끼 중에서 3분의 2는 건강하게 먹고 3분의 1은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유지를 하시면은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네. 내 몸의 장에서 그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가 네.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식단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고기를 드시는지, 네. 뭐 먹는다면 뭐 안 먹는 고기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긴 하거든요. 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외식은 거의 7-80%가 다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뭐 고기를 뺀 거는 뭐 보리밥이나 뭐 두부 전문점, 네. 뭐 포케 뭐 그쵸. 그 정도 거의 네. 없습니다.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드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양식이라고 하면 스프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은 이제 생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하면 반찬 중에서 나물이 나오는데요. 나물이 숙채와 생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히지 않은 나물을 먼저 드시는 거죠. 네. 그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익힌 나물을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은 맨 마지막에 뭐 절반만 드신다든지 뭐 한 4분의 1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좋은데 저는 고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축산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은 소를 어떻게 키웠냐면 그냥 풀을 먹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볏짚을 삶아서 그 이렇게 여물로 주고 했었죠. 네. 그런 것들을 소가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더 공장식 축사이기 때문에 주로 옥수수나 뭐 그런 GMO 작물들을 많이 먹이는데요. 네. 그 작물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밀집형 그 사육을 하게 되면 네. 그 동물들이 또 병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항생제를 주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동물들이 또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성장 촉진제를 주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촉진제를 먹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항생제를 많이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장내에 있는 균들이 다 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드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고기를 드실 때 항상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면은 고기를 드실 때 그 나쁜 점은 상쇄가 되고 고기를 드실 때 좋은 점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뭐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더 등급이 좋고 좀 친환경적으로 키운 것들을 드시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네. 이 사육 환경 속에서 길러지는 어떤 나쁜 고기가 우리가 먹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네. 좀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지만 네. 좀 친환경에서 자란 네. 뭐 고기나 계란을 드시는 게 좀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계란 뭐 이런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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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해서 네. 네. 음식을 안 먹어서 이제 살을 빼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만의 원인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먹고 적게 운동해서 내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식량을 극도로 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허기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폭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또 운동을 하면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상 체중이 가까워졌을 때는 네. 웨이트 운동도 하고 헬스클럽도 가시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그냥 기분 좋은 산책을 하시면서 네. 좋은 공기를 마시고요. 네. 운동도 저는 그냥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걷기 운동이 또 이 종아리 근육과 심장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게 먹고 이렇게 그 운동을 많이 하는 방법은 결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또 하나 그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칼로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쵸.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미량 영양소를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미량 영양소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네. 미네랄, 효소,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열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는 48도에 파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도 열에 파괴가 되고 피토케미칼도 열에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화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먹는 어떤 외식의 대부분이 다 화식입니다. 그러니까 화식은 아까 말씀드린 효소, 네. 비타민, 유기 미네랄, 피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파괴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는 이 칼로리는 계속 쌓이게 되고요. 이 칼로리를 신진대사로 소모하는데 사용되는 원료인 효소, 비타민, 피토케미칼, 유기미네랄이 줄어든 그 불균형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만의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식이라고 하면 이제 불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리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뭐 과정에서 삶은 음식, 그렇죠. 튀긴 네. 음식, 구운 음식 그런 것들이 다 화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열을 가해지면은 이제 미량 영양소 파괴가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몸을 만드시겠다는 분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고기는 살이 안 찐다는 간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또 근육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저탄고지라는 맞아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저탄고지를 저도 해봤는데 네. 저탄고지가 성공하는 방법은 좋은 고기를 조금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생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저탄고지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탄고지를 잘못 이해해서 네. 고기만 많이 먹었죠.
그랬더니 머리만 아프고 아. 제 신장만 더 안 좋아지고 살이 더 찌게 되는 네. 거였죠. 근데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0세에서 1세까지입니다. 네. 보통 3.5kg에 태어나고요. 돌 때가 되면은 체중이 10kg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배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 아이가 먹는 것은 거의 모유를 주로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은 8%밖에 안 되고요. 지금 태초의 먹거리라는 그 책을 쓰신 이계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이 8% 이상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것이 암을 촉발한다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좋지만 네. 그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단백질을 강조하는 모든 매체에서 네. 동물성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그쵸. 네, 그건 잘못되고 상업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왜 콩은 강조하지 않으시고 왜 두부는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기를 덜 팔기 위한, 네. 더 팔기 위한 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생각하면 보통 이제 뭐 소고기, 육류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 상업적인 것과 맞물려서 네. 이 단백질 섭취는 고기 섭취다라고 이렇게 네. 인식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비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죠. 또 그 소비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해 또 일을 하고. 네, 사람들이 점점 비만해지면 네. 음식을 더 많이 먹고요. 그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을 더 많이 팔 수가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면 그 사람한테 약을 팔 수가 있고요. 네.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차를 팔 수가 있고 더 큰 비행기 좌석을 팔 수가 그쵸. 있는 겁니다. 네. 아. 그것이 바로 산업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는 이 현대 사회가 다이어트 하기 좀 나쁜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이제 그 양면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이 다이어트 하기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나쁜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이 다이어트 하기에 좋은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이렇게 성장 일기처럼 이 좋은 유튜버 분들과 또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메이저 언론이 자기네들 상업 자본주의로 전하는 메시지 외에 새로운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그런 책도 또 읽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지금 현대사회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1년 내내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밤에 주문해서 아침에 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겨울에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또 현대 사회가 이렇게 다이어트하기에 좀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업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많이 세뇌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나 패스트푸드라든지 콜라가 몸에 해로운 것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TV를 틀면은 사람들이 가장 허기를 느낄 시간에 그런 패스트푸드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날씬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네. 좋은 책을 읽으시고 좋은 유튜브를 읽으시고 그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라면이나 햄버거나 피자나 이런 패스트푸드의 광고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먹으면 굉장히 뚱뚱해지고 네. 초고도 비만이 돼가는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하면은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이거 먹고 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이제 네. 착시를 일으킨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특히 그런 광고는요 네. 어린아이들이 가장 약합니다. 네, 그래서 맥도날드가 옛날에 썼던 전법도 네. 그 해피밀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쵸. 거기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맞아요. 무료로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패스트푸드에 중독을 시키면은 이 아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를 먹고 패스트푸드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그렇죠. 아, 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네. 두세 번만 먹으면은 거의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 아까 운동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살을 빼려고 하면은 막 네. 10km 달리기를 뛰고 막 격한 운동을 막 떠올리는데 아, 예. 걷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뭐 생채소, 생과일 먹고 네. 걷기만 해도 체중이 빠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어떻게 그 110kg부터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운동이나 시기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체중이 빠지셨나요? 먼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는 처음에 그 뛸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음. 체중이 110kg까지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걷는 운동을 했는데 그 걷는 속도도 되게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한강변이나 이제 개천변에 가면 그렇죠. 걸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추월해 가실 정도로 음. 그 정도로 걸음이 좀 느렸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걸었었죠. 네, 근데 이렇게 햇볕을 쬐면은 이제 그 멜라닌이라든지 네. 비타민 이제 D가 네.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좋은 헬스클럽이 아니라 밖에서 걷게 되면 또 좋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네. 지방이 더 잘 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핑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혈액의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걷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제 걷는 시간을 늘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이 걸었을 때는 뭐 3만 보, 3만 5천 보까지 걸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그리고 저녁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 정도 걸으시는 게 이제 가장 좋고 네. 그 하루에 한 10,000보, 네. 12,000보 정도 그 정도 걸으시면서 요즘에 그 부동산이 네. 대세가 뷰가 좋은 부동산이 네. 대세입니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뷰가 그쵸. 최고의 가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카페도 또 뷰가 좋은 카페들이 또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뷰가 좋은 데를 찾냐면은 이 좋은 뷰를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혹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더 정상 작용을 하도록 건강하게 힐링을 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산책을 하면은 이 나무나 네. 뭐 강이나 이렇게 좋은 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도 되게 좋은 그런 작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계속 걷기만 하신 거예요? 다른 운동도 이제 뭐 추후에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운동도 좀 하긴 했죠. 네, 다른 네. 운동도 좀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걷기가 이제 네. 좀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은 이제 계단 걷기라든지 이제 산을 갔어요. 네. 이제 높은 산이나 산에 이렇게 너무 가파른 곳은 가지 않고 이제 경사진 곳을 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평지에 익숙해진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좀 가파른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를 이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대학교도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나무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숙달이 됐을 때 네. 이제 인터벌 러닝을 했습니다. 이제 인터벌 러닝은 제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제가 달리기를 하면 무릎과 발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50보를 뛰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네. 오른발을 한번 디딜 때 숫자 하나, 왼발을 디딜 때 숫자 둘 네. 이렇게 해서 50을 세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20초간 뛰고 그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것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무제한 쉽니다. 네. 네, 그 쉬는 동안 이제 숨이 가라앉고 이제 다리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50보를 인터벌로 뛰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네. 나중에는 50보가 아니라 100보를 뛰실 수가 있고 200보도 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다리 근육과 내 심장 근육이 네. 강해지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인터벌을 시작하신 거는 대략 몸무게가 몇 킬로 때 하신 거예요? 몸무게가 뭐 한 90 정도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인터벌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 몸무게가 빠지는 추이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뭐 쭉 빠지나요? 몸무게는 이제 처음에는 좀 잘 빠진다. 네, 처음에는 잘 빠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정체기가 옵니다. 근데 정체기가 이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체성분 측정기, 체중기를 가지고 네.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어떤 체지방이 더 줄어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잘 빠지고 이제 점점 정상 체중에 가까워질수록 체중의 감량의 폭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다이어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운동과 시기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떤 게 어느 비중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음식이 7이고 네. 운동은 한 3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또 잠과 휴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이어트가 음식과 운동만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음식, 생활 습관, 네.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살은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작가님 이번 책에서 그 플랜, 네. 계획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그 계획의 중요성과 네. 어떻게 계획을 좀 짜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요요도 많이 오고 이제 그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요만큼 먹기로 했는데 이제 더 먹게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는 오늘은 망쳤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먹게 되고 네.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먹게 돼서 뭐 이번 주는 망쳤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그쵸. 됐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요요가 없을까, 지속 가능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플랜 B를 만드시는 겁니다. 네. 좋은 플랜 B. 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식사를 정해진 시간, 뭐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5시나 6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순서에 맞게 드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나의 그 어떤 원칙, 플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습관을 지키는 동안은 절대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그쵸.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뭐 명절도 있고 파티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 같은 것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정해진 규칙을 이제 어겨서 네. 또 이제 나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나쁜 음식을 한 번 먹었다고 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영양소는요 바로 내 복부의 지방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간과 그리고 이 근육은 주로 하체에 많이 있죠. 여기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평소에 10,000보를 걸었던 분이 20,000보를 걸으신다. 네. 그러면은 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다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보통 점심과 저녁 이렇게 저는 2끼를 먹는데요. 네. 전날 많이 먹었다고 하면 그날은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나머지 2끼를 아주 가볍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복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공복 시간 12시간이 지나면 네. 여기는 글리코겐을 태워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가 지방간을 극복한 방법인데 네. 이 공복 시간을 늘리면은 어제 먹었던 그 과 영양소가 다 소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랜 B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하루 정도 과식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뭐 일주일이나 열흘간 해외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외 여행은 네. 또 맛집이 또 되게 많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오. 네. 아침만 건강하게 드시고 나머지 두 끼를 맛있는 거, 뭐 그 나라에서만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네. 한 달로 봤을 때 나머지 3주를 건강한 음식으로 계속 드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플랜 B가 있으시면은 네. 그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다이어트 중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많은 공부와 책을 읽어보면요, 지금 설탕이 헤로인을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뇌에서. 네. 그리고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중독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죠. 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섞어서 거기에 더 이제 고소한 맛을 주기 위해서 네. 아주 싸구려 기름을 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섞였을 때 우리 뇌는 중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자리만 따서 가공페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푸드 이 네 가지 가공페인 이것을 좀 먹지 않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은 과일, 채소, 콩, 통곡물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괜찮은 음식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다이어트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안 먹고 싶은데 네네. 뭐 가족들이 갑자기 막 뭘 튀긴 음식 갖고 온다든지 네네. 뭐 협조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네네.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항상 있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 기간에는 의식적으로 안 먹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한두 개만 먹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저는 네. 그 배고픔의 그 원인이 저는 영양 부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아침 식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주로 생채소라든지 이제 레몬즙이라든지 뭐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든지 이제 이렇게 건강한 네. 이제 것들을 많이 먹으면 점심과 저녁에 그런 나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어렵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요인 건데 네, 맞습니다. 좀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요를 막기 위한 방법은요. 이제 지속 가능한 나만의 식사법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습관화 시켜가지고 네.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또 그것을 어겼을 때는 이제 플랜 B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도 그 다이어트 방법이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방법.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뭐 나는 사과만 열흘 동안 먹겠다. 사과만 열흘 동안 드시면은 당연히 살은 빠지겠죠. 네, 그리고 아마 사과가 굉장히 싫어질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열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까요?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거 1년 내내 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불가능한 식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실패가 예정된 다이어트 방법이죠. 네, 이런 다이어트는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아까 좋은 먹거리 이제 뭐 육류나 달걀 선택도 그렇고 뭐 채소도 이제 과일도 뭐 신선한 것들 네. 살려면 어쨌거나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잖아요. 아,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런 식품들을 사야 되는 뭔가 이유나 강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과일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또 채소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은 그 제철에 나는 그 채소나 네. 제철에 나는 그런 과일을 드시는 것이 영양도 가장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그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네. 이제 5년 동안 이제 잘 이렇게 그 요양을 하시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와, 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암 발병부터 한 7년이 지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암 요양센터를 제가 많이 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거기 한 3년 넘게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20대, 30대 암 환우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40대 초반에 제 사촌 동생이 또 암에 걸렸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 공장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 먹으면 비용이 쌀 수는 있어요. 비용이 쌀 수는 있는데 이것이 결코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명이라든지 그 막대한 그런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저희가 솔직히 외식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외식을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뭐 생채소나 생과일을 드시는 거는 뭐 요리를 못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자르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음식을 먼저 많이 먹으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적게 먹게 되니까 그것이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채소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좀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작가님을 만나고 싶다거나 작가님께 뭐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네네.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제 책을 꼭 네. 사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제 책에 그 어떤 다이어트 질문지를 올려놨고 이제 그것을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린다고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 그 지속 가능 다이어트 책 네. 이름과 똑같은데요. 지속 가능 다이어트라는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백집사 힐링 스쿨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가 민집사 키친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식단을 이제 저희 아내가 다 만들었고 레시피 만드는 방법이 네.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민집사 키친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은 좋은 그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속 가능 다이어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어떤 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 다이어트 카페에 지금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제가 계속 건강한 음식을 먹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생활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언론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저희 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비가 바로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점 네. 건강한 채식이라든지 건강한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채소 과일 그리고 친환경 환경에서 자라난 그 소, 닭, 돼지 그리고 계란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네. 그것을 생산하는 분들은 점점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가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면 무조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육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네. 그런 건강한, 우리나라에는 또 한살림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건강한 음식을 파는 그런 마트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유튜브를 보시고 또 좋은 책을 읽어서 내 몸에 좋은 그런 소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계란을 1번, 2번, 3번, 3번 나눠서 네. 하는데 4번 달걀이 제일 싼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닭들이 자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음식점이든 뭐 사람들인데 이거 가장 많이 찾으니까 네. 양기업자들도 이 4번 계란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데 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뭐 1번이나 2번 계란을 선택하면은 4번 계란은 안 팔리네? 네. 하고서 양기업자들도 이제 네. 축사 환경에 대해 바꿔서 1번, 2번에 계란 생산 늘린다. 그렇죠. 이렇게 사회가 바뀐다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세상에 맡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